임미현의 아침 뉴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는 하루라도 발전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하청업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갑질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는 산업재해를 축소 은폐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야는 앞다퉈 대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치적 논쟁 속에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입법은 매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남북은 오는 26일 북한 판문역에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밤샘 근무를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24살의 청년 김용균 씨. 김 씨를 추모하는 집회가 어젯밤 서울과 태안에서 열렸는데요. 오늘 아침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회사 측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보다는 은폐에 급급한 이유를 파헤칩니다.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은 만약 하루라도 발전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하청업체가 벌금 형식으로 부담하게 하는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청업체가 사고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갑질 계약입니다. 김광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을의 귀책으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갑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갑, 그러니까 태안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과 을, 운전정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이 지난 2015년 주고받은 용역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동 중단 시간이 길어질수록 벌금은 늘어나고 전기, 연료 등 이 과정에 소요되는 돈도 모두 하청업체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하청업체 소속 24살 김모 씨의 동료들은 이 계약의 부담이 결국 산업재해 축소 은폐가 일상화되는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차 태안발전소 직원 이태성 씨입니다. 은폐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산재가 나서 발전이 멈추면은 그 책임은 또 용역회사에 지고 갑질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더구나 회사 측이 이 계약에 따른 수십억대 벌금을 우려해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회사가 빨리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합의하자고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 원청과 하청업체 답변은 엇갈렸습니다. 한국서부발전 그리고 한국발전기술 관계자입니다. 저희 회사가 요청을 했다라는 건 그건 모르겠고 한국발전기술 쪽에서 지금 하는 거 내용만 저는 들었지.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사전에 뭐 접촉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직. 한편 어젯밤 서울과 태안에서 열린 추모제에서는 비정규직 안전업무 직원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를 하루빨리 멈추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김용균 씨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지는 비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정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현실은 정쟁의 골몰하는 우리 국회의 모습. 김구현 기자가 전합니다. 2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19살 청년 김모군. 당시 위험한 일은 모두 외주로 돌려버리는 사업장들의 관행이 도마에 오르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들이 국회에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부터 바른미래당 김삼아 의원,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위험한 업무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과 관리 등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놓고 다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당에서는 일단 다른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시급한 현안인 만큼 이것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들의 발목이 모두 묶인 겁니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에 합의했었던 올 연말 내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발언으로 얼음 전국을 일단 수습하면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 이미자 의원도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참고하고 나경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면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다른 민생 법안들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CBS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단식 9일째를 이어가고 있어 아직 여야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정쟁으로 일관하며 민생 법안을 뒤로 미루는 여야는 이번 김용균 씨의 죽음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기자의 창 김구현입니다. 정부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청과 하청 기업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남은 과제가 더 많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태안화력발전소에선 최근 3년간 노동자 4명이 숨졌지만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란 이유로 원청인 발전소는 책임지기는커녕 무죄의 사업장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이 재하청을 낳는 국내 현실에선 원하청 산재를 통합관리할 범위부터 불분명합니다. 또 영세하고 폐업도 잦은 하청업체 자료를 원청이 단순 합산해 보고하는 방식이어서 통계 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연구원입니다. 납품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2차, 3차 하청인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제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고려할 것들이 이제 많죠. 게다가 하청업체의 산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체론 원청을 처벌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원청의 산재 예방 책임과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계는 산재 처벌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감안해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주노총 최명선 안전보건국장입니다. 위험 업무의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사망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형 도입을 포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즉각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원청업체의 현장 관리직뿐 아니라 경영진까지도 처벌해야 산재왕국 대한민국이란 오명을 씻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남북은 오는 26일 북한 판문역에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 착수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일단 연내 착공식이라는 남북 정상들의 약속은 지키게 됐습니다. 도성혜 기자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이 오는 26일 개최됩니다. 착공식이 열리는 개성 판문역은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 남측이 자본과 기술을 대고 북측이 노동력을 제공해 만든 남북경제협력의 산물이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은 철도와 달리 동해선 도로 북측 구간은 아직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착공식이 열린다 해도 대북 제재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어 본격적인 공사에는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내 착공식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남북 협력의 모멘텀이라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만든 결과물로 보입니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 가운데 굵직한 이정표는 하나 만들고 새해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입니다. 북미도 안 풀리고 있는 마당에 착공식은 어떤 형태든 서면적 형태라도 이제 하는 것이 이행 의지에 대한 우리 측의 어떤 입장들을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둘러싼 대북 제재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 미국 측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도승혜입니다.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한미 연합훈련의 추가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표한 것 이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추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뒷북 수사라는 논란 속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절한 자료 확보 시기를 놓칠 경우 진실 규명이 어려워져 신속하게 자료 확보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 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계 자료 등을 토대로 분식 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추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 삼성물산도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삼성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연관성도 드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결국 당시 제일모직 지분의 23% 이상을 보유했던 이 부회장이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년이 지나서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서 뒷북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 속에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오를 땐 급등하던 서울 집값이 내릴 때는 찔끔찔끔 하락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 하락을 체감할 수 없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년 2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바뀌고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그런데도 서울 집값은 여전히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최근 보였던 단기 급등세에 비해 하락폭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의 말입니다. 최대 7% 막 이렇게 올랐는데 거기서 0.1 1% 2% 빠졌다고 하는 게 별 감이 오느냐. 그렇죠. 실제로 올해만 해더라도 지금 몇 프로 올랐는데. 지난해 4.7% 올랐던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9월 기준 9.2%까지 오르면서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 하락폭은 0.05%에 불과하고 낙폭이 크다는 강남구의 경우도 0.16% 정도입니다. 이런 탓에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도 버틸만해 굳이 급하게 집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매수자들도 섣불리 나서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안전자산이라는 말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볼 때 결코 빈말이 아닌 듯 보입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얼마나 직접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은행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연구 보고서를 내놓기는 처음입니다. 김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최저임금과 관련해 2건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고용에 직접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연구는 아니고 생산성과 고용 구조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업종별 규모별로 미치는 영향이 달랐습니다. 자동차와 식료품, 1차 금속 등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전자제품이나 비금속 제품 등은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육승환 연구위원입니다. 제조업 전반으로도 그렇고 또 세부 업종별로도 그렇고 최저임금 상승이 생산성 증가에 유의적으로 나온 사례가 좀 많았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생산성 개선 효과가 노동 비용 증가나 고용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화 비율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보다 못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경우 비정규직화의 비율은 0.4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만나 국회 현안을 논의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선거제 개혁 문제와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임시국회에서 다룰 중점 현안을 놓고 셈법이 달라서 의견 절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이명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차관급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차관급 인선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인선 대상자의 수가 2자릿수인 만큼 대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 5천만 원을 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어제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김 씨 자녀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여수 오동도 앞 해상에서 급유 중이던 10,000톤급 선박에서 벙커 CU가 유출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2분쯤 전남 여수시 오동도 해상에서 케미컬 운반선 G호가 급유선 H호로부터 기름을 수급받던 중에 벙커 CU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여수해양경찰청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근 양식장 피해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서울에서 유럽연합 EU와 제15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한 EU 간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과 보호 무역주의 공동대응 기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내년 1월로 예정된 EU 측의 최종 결정으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2020년부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업과 금융권, 학계 등 60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 이상이 2020년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스담입니다. 체육부 오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박항서 감독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도전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관심도 상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목을 막론하고 해외에서 활약하는 우리 지도자의 수는 적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데요. 축구 인기가 남다른 동남아시아에서 1인자 태국에 밀렸던 베트남을 이끌고 출전하는 국제대회마다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덕에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향한 관심이 치솟고 있는데요. 마치 과거 박지성이나 최근 손흥민처럼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현역 선수 못지않은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박항서 감독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번 스즈키컵의 경우도 베트남으로서는 10년 만에 우승 도전이잖아요. 결승 1차전 원정 경기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사흘 전 말레이시아 원정에서 열린 스즈키컵 결승 1차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베트남은 이 경기에서 일부 주전급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면서도 또 골을 넣었고 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에 실제로는 한 10만 명 정도가 들어찼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일방적인 말레이시아 팬의 응원에도 베트남은 전반에 먼저 2골을 넣고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의 응원에 힘입은 말레이시아도 전반 또 후반에 한 골씩 넣고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이 무승부로 베트남은 최근 A매치 무패 기록을 15경기로 늘렸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A매치 최다 경기 무패 기록인데요.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와 스즈키컵 준결승 2차전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7승 8무로 패하지 않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네. 박항서 감독 부임 후에는 5승 3무를 기록 중인데요. 특히 올해 안방에서 치른 A매치에서 3연승하는 등 원정보다는 홈에서 치른 경기 성적이 더 좋아서 내일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릴 결승 2차전 결과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항서 감독 그리고 베트남 대표팀의 스즈키컵 우승 도전,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사실 동남아시아의 축구 최강국은 태국입니다. 네. 동남아시아 축구 최강을 가리는 스즈키컵에서 5번이나 우승하면서 최다 우승국이다, 이런 타이틀도 얻었는데요. 올해 대회가 이 태국의 3연패 도전이었는데 말레이시아에 패하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동남아 축구의 지형도가 조금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던 지난해 10월 국제축구연맹 세계 랭킹이 134위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100위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데요. 태국은 118위고요. 이것만으로도 베트남 축구 팬들이 어깨를 이제 좀 쭉 펴고 달릴 만한 부분인데 네. 동남아 축구의 최강을 가리는 스즈키컵에서 이 태국이 결승에 올라오지 못했는데 베트남이 우승에 도전한다는 거죠. 베트남은 스즈키컵에서 9번이나 이 4강에 진출했지만 정작 우승은 2008년이 유일합니다. 1998년에도 결승 무대를 밟았는데 그때는 이제 싱가포르에 패해 준우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우승을 도전하는 박항서 감독 그리고 베트남 축구팀에 거는 현지 축구팬의 관심과 기대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자존심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승 1차전 결과는 무승부지만 원정에서 2골 넣고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베트남이 조금은 유리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항공사가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편을 증편해서 더 많은 자국 응원단이 스즈키컵 결승 2차전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트남도 질 수 없겠죠. 이 베트남 국적항공사도 국내 항공편을 추가해서 경기가 열리는 하노이에 더 많은 자국 축구팬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미딘 국립경기장이 4만석 규모인데 인터넷 판매로 10,000석 정도는 미리 팔았는데 개시와 함께 곧바로 동이 났고요. 네. 나머지 현장 판매분을 구하는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눈치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박항서 감독의 인기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그 박 감독이 베트남 현지에서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 감독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연하죠.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히딩크 감독은 선수가 가진 기량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표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박지성 같은 신예가 발탁됐고 또 월드컵 4강 신화 이후에 우리 선수의 유럽 진출 기회가 활짝 열렸는데 당시 대표팀의 트레이너로 히딩크 감독 가까이에서 일했던 박항서 감독도 현재 베트남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지난 아시안게임을 통해 제가 직접 본 박항서 감독은 선수 명성보다 컨디션 또 기량에 중점을 둬서 출전 명장을 따는 모습이었는데 네, 실력에 따라서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현지 기자 중에는 왜 유명한 선수를 쓰지 않고 이렇게 경기력이 우선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박항서 감독은 나의 선발 기준은 오로지 실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유명세가 아닌 실력으로 선수를 뽑는다라는 발언에 대표팀 내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졌고 결국 좋은 성적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명감독으로 거론되는 히딩크 감독처럼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부 오혜원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합니다.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시작된 추위가 오늘 아침 기온까지 큰 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 충북과 경북 내륙 일부, 전북 무주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강원도 평창과 강원 산간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19.3도, 제천 영하 15.3도, 서울도 영하 7.5도까지 뚝 떨어져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많게는 6, 7도가량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빙판길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함께 낙상사고,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낮 동안에도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상 1도에 머물겠고 춘천과 청주 2도, 광주와 대구 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더 낮은 가운데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한층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전국의 하늘은 비교적 맑겠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호남 서해안 쪽으로는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2월 14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